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미국 대통령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전쟁 또 경제, 대한민국의 관련성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할지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끝장 기자회견 담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이미 기자회견 몇 번 봤기 때문에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끝장 기자회견 질문들을 받을지, 사실은 특검 하겠다, 미안하다,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내일 명태균 씨 조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다뤄야 될 정치 현안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국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입니다. 새 녹취가 나왔는데 이번엔 또 뭐가 나왔습니까? 네, 내일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윤석열 캠프에서의 공을 인정해 공천을 줬다는 명태균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JTBC의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오래 쉬었고 윤핵관들도 김 의원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윤석열 캠프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 씨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추천했고,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캠프에 김영선 전 의원 책상을 하나 준 거다. 그렇게 김 전 의원을 윤석열 캠프에 불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명 씨는 또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며 윤석열 캠프의 전국 조직을 만개 만드는 기여를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말 듣고 윤석열 캠프 경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책상 자리 하나 내줬다. 네. 그래서 공천을 나중에 받았다, 기여를 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좀 대통령실 해명하고 많이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은 그동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에 대해서 이거는 사적인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요,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대화들을 단순한 사적인 대화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녹취록 속 명 씨의 발언들을 보면 그럴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캠프 인사에 개입을 했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의 캠프에서의 그러니까 기여를 인정해서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바로 어제 공개된 새로운 녹취 내용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 캠프에서 죽기 살기로 뛰어다녀서라는 부분은 앞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는 발언과 연결이 됩니다. 열심히 뛰었으니까 해줘라. 근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런 거 하고, 또 명태균 씨가 또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 말하고 뭔가 일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윤상현 의원 복당 자기가 시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뭔 말입니까? 네, 민주당이 5일 토요일이죠. 네. 지난 2021년 8월 명태균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김건희 여사가 과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녹음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SBS가 이 녹취 전체를 확보해서 좀 살펴봤더니 명 씨가 지난 2021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국민의힘에 자신이 복당시켰고, 또 이 윤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게 될 거라고 단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희 정도 돼야 안 돼요? 윤상희가 전두환 사위인데다가 이혼하고, 그 사람 충청도거든요, 원래.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 권선동이 꼼짝 못하지, 장재원이나 이런 아들은 그거 가지도 못해요. 그 아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인이 복당시켰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번 주 그저께 만나자 하는 거를 내가 만난다 했고 다음 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인이 만나요. 그래서 윤상이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윤상이가 앉으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박근혜 나와도 얘 누나 야는 봉급받고 그냥 일한기다 우리 윤석열이는. 박근혜 나와도 친박들 그거 막아야지. 또 하나 뭔지 알아요? 그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제1야당의 제1 지지율을 받는 후보에 총괄 본부장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구속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윤상이는 법정 구속되는데 정권 바뀌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무죄 되겠지. 윤상이 살라면 어째야 돼요. 그래서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덕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덕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윤상인이가 얼마나 인맥관리 잘하는 줄 압니까? 충청도지. 정진석이는 윤상이 옆에 가면 게임도 안 돼. 말도 못하지. 그거 가보면 장재원이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 뭐 다 튀어나옵니다. 정진석, 윤상현, 이준석, 뭐 권성동 뭐 등등 다 막 거론이 막 되네요. 네, 들으신 대로 명 씨는 윤상현 의원과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교수 등을 언급하면서 네. 예지력에 감탄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국민의힘의 굵직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침없이 거론을 했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녹음 파일은 2021년에 명태균 씨와 명 씨의 지인이 나눈 대화인데요.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4선에 성공하고 결국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명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윤석열 캠프에서 개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이 윤 의원을 복당시킨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누르려고 자신이 윤상현을 복당시켰다. 복당한 윤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본부장이 될 거다라고 단언하며 뭐 소위 나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함성덕 교수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 있는 함성덕 교수를 자신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 이런 사람이야 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함성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분인데 네. 명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제1야당의 제일 지지율을 받는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그런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구속시킬 수 있어요? 정권 바뀌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무죄 되겠지.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라고 하면서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상현 의원이 유죄 선고를 피할 길은 오직 윤석열 캠프 합류밖에 없다며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함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로 불렀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 실제로 윤상현 의원은 복당 2달 만에 윤석열 캠프 총괄 특보 단장에 임명이 됐고요. 재판 결과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대선 이후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본인 말이 사실이라면 명태균 씨가 가진 그 영향력 상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윤상현 의원 얘기도 했고 또 함성득 교수 얘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들 네.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모 씨가 말한 그대로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네, 보는 시각이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이 SBS에 결국에는 명 씨 말대로 다 이뤄진 셈이다. 명 씨가 여권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명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함성득 교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신은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함 교수는 또 윤상현 의원의 캠프 영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준석 의원 등이 모두 윤상현 의원을 좋아했으니까 윤 의원을 데려오는 게 당연했다. 이 명 씨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잠시 후면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으면서 국정 동력이 약해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여는 대국민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는데요. 10시입니다. 네, 여기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과연 진솔한 답변과 사과
그리고 국정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안에 따라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주저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미 기자회견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예상이 돼요. 저도 기대는 별로 안 돼요. 제 예상하고 다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 일단은 우리 애청자들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님. 4년 전에 대선에서 패배한 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선에 재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의 귀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초박빙일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지만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 경합조 7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완승을 하면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경합주 다 이긴 것도 다 이긴 거지만 득표율이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초박빙 판세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확보는 물론 전체 득표 수에서도 너끈하게 상당히 여유롭게 이겼죠. 트럼프 당선인은 상당수 카운티에서 득표율이 4년 전 대선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출구 조사를 또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중요한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남성 약 20%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사실 경합주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뭐 이 정도 수치면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00년 이후 대선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말고는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더군다나 힐러리와 붙었던 8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체 득표수에서 밀리고도 승자 독식제라는 미국의 좀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이겼다는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선거인단과 전체 득표수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나저나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에도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총기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갖가지 이변이 또 이어졌고 그런 만큼 주요 언론사와 선거 분석 기관이 선거 막판까지도 좀 속 시원하게 확언을 하지 못한 채로 초박빙이다, 깜깜이 판세다, 예측 불허다라고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하는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선을 확정하기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많이 며칠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투표 다음날 새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MBC 방송은 지난 3일 트럼프와 해리스 이 두 후보가 49% 대 49%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막상 이 뚜껑을 좀 까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넉넉하게 상당히 여유롭게 해리스 후보를 꺾었던 거죠. 맞습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샤이 트럼프 표심이 좀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가 숨어있던 트럼프 충성 표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한편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쉽게 진 게 아니라 완패를 한 거고 여기에 상하원 선거에서도 모두 밀리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내부 혼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 승리 선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와 좀 다른데요. 미국 선거는 보통 이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할 때 승패가 결정이 되는 시스템인데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자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승리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 선언에서 제45대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경과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다. 나의 당선은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멘트 하나하나에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배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한테 축하 메시지 밝혔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SNS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나가길 기대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트럼프 당선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의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근데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계속 지속해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심 쏙쏙들이 살펴봅니다. 쇼미더민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2주에 한 번 진행되면서 격주로는 토마토 또 다른 또 한 주는 또 다른 여론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토마토 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개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했고요. 지난 4일, 5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0명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무선 전화 방식이며 응답률이 2.7%로 집계가 된 조사 방식입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번 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 평가가 20.7%고요. 부정이 77.9%입니다. 여전히 뭐 긍부정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70.1%여서 여전히 코어가 강하고요. 네. 긍정 20.7% 중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11.2% 정도 됩니다. 지난 조사 대비 전체 수치를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고요. 소폭 이제 긍부정 다 오르긴 했는데 이게 다 오차 범위 안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냥 거의 동률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 표집 정치 성향을 보여드리면 보수가 310명, 중도가 358명, 진보가 342명, 진보 응답층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었는데 22.4%의 긍정, 74.2%의 부정평가가 있었고요. 뭐 집권 후 역대 최저치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최저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또 저희 쇼미더민심에서는 많이 언급했던 조사는 아닙니다만 매주 사실은 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도 김어준 씨 회사에서도 여론조사 꽃이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도 매주 발표를 합니다. 전화면접조사나 ARS 동시에 다 발표하는데 특히 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이 18.2%, 부정이 81.3%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갤럽이 19%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그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꽃이랑 동률을 이뤘던 긍정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10%대가 이제 있어요. 19, 18. 뭐 지금 토마토 조사로 보면 2주째 20%째 탁탁거리 이제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뭐 질문을 왜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김일호 평론가. 다음 주 여론조사. 뭐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 왜 하는지 모르는데 뭐 제가 또 뭐 답변이 또 시원하게 또 나오는 답변.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사실 오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네. 상당히 예상이 뭐 어느 정도 되지 또 않습니까? 이전에 또 기자회견 했던 거 다 알잖아요. 뭐 확실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뭐 바뀔 그렇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이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게 네. 물론 이제 다른 주제도 많이 말씀하겠지만은 네. 뭐 핵심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핵심이 될 만한 게 이 지지율의 어떤 향방을 바꿀 만한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명태균 씨 얘기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얘기한 사실관계를 뭐 뒤집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경선 때까지는 뭐 얘기를 했는데 경선 룰에 대해서 뭐 개입하려는 것 같아서 관계를 단호하게 끊었고 그리고 이제 취임식 날 전화가 온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덕담을 그냥 한 것이었고 육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를 뭐 이어가지 않았으나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뭐 잡담을 했을 수는 있고 뭐 이 정도의 이제 얘기가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이 확인한 사실관계인데 그거를 뭐 대통령이 새삼 그때 사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잘못됐다, 거짓말이었다, 잘못된 얘기였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못하겠죠 아마도. 그렇죠. 네. 그럼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아마 할 것인데 네. 그러면은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제한 얘기 속에서는 드라마틱한 어떤 입장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네. 공천 개입을 한 걸 인정한다든지, 뭐 이 문제를 한번 수사를 맡겨본다든지, 뭐 여기서 수사라는 건 특검 수사를 얘기합니다. 네. 특검에 맡겨본다든지, 뭐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장 변화가 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됐던 것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거와 관련돼서는 수사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특검을 갈 거냐. 이 문제는 사실 뭐 일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친윤계 일각에서도 이 뭐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거한 무슨 뭐 특검 수용까지는 밝혀보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당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특검 수용을 뭐 이 협상을 해보자라는 걸 핑계로 그 전국에서 우리는 수용 의지가 있었는데 요 조정을 한 걸 전제로 해서 근데 협상 국면에서 뭔가 야당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국면을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정 관계가 이게 좋아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지금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도 어렵다고 하면 특검 수용도 어려울 것이고 없네요. 그러면 이게 나올 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뭐 조금 자제하고 순방 좀 적게 간다 뭐 이런 거 하려나? 그렇죠. 요런 정도일 텐데 그 정도로는 이 여론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이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울 걸로 보여서 그러면 당분간 요런 정도의 어떤 여론조사 수치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예. 다만 이제 10%대로 갔던 게 계속 하락 국면으로 갈 거냐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동력이 또 왜냐하면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결집 뭐 이런 건가요? 역 밴드웨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TK 지역에 있는 보수층에 위기감 때문에 좀 일부 결집하는 현상도 있을 네. 수가 있고 요 두 가지가 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요 수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자회견으로 반등하지 않으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기자회견 할 때 항상 갤럽 이런 거 안 본다. 갤럽 기준으로 다 바닥 갔을 때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돌아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갤럽이 이제 10%대면 갤럽은 사실 변동이 적지 않습니까? 더 떨어지지 올라갈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광판 보지 않고 일단 달려가겠다. 성과가 네. 중요하다. 개혁이 중요하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 이런 얘기 다 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그런 보고요.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과거와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총 4번 있었습니다. 네. 100일 기자회견 2022년 8월에 있었고요. 이건 이제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딱히 언급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집권 초반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제 좋은 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언론들도 많았었고요. 그때는 뭐 도어 스태핑 타고 안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언제 일인가 싶다 진짜. 근데 이제 그 다음 기자회견이요. 좀 안타깝게도 2주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총선 끝나고 나서 2024년 5월에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료 갈등, 의정 갈등이 이제 심해지니까 2024년 8월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례 중에 두 번의 사례, 즉 2주년 기자회견과 국정브리핑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영화나 이제 그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거 보더라도 예고편은 어쨌든 참 맛깔나게 잘 만든 다음에 본편을 봤을 때 내용이 후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주년 기자회견하고요. 국정브리핑 8월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예고편이 후졌기 때문에 본편도 매우 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이틀 전과 어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예고편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권 중진들의 어떤 제발 이 어떤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대통령이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 전전긍긍함과 네. 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들 살펴보면은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무엇을 정확히 잘못했는지 말해보라. 이런 언급이 나온다는 것은 예고편 자체도 지금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고. 다만 여론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태도예요. 메시지는 이미 이제 예고편을 우리가 봤다고 치면 네. 태도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적어도 태도는 오늘 좀 로우키 행보를 보인다든지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제대로 경청하고 뒤이어지는 꼬리 질문에 돌아가는 해명과 네. 변명으로 보이지 않게끔 대답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전에 있었던 기자회견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좀 더 얘기하면 눈에 띄는 게 TK 지역이에요. TK 지역이 이제 보수 지지층이 이제 많은데 부정 비율 자체가 70% 넘었습니다. TK 대구 경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이 TK 지역이 보수 네. 정치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왔는데 네. 그 긍정 비율도 그렇고 부정 비율도 그렇고 아주 비전통적인 어떤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일부 이제 이 통계 수치상의 어떤 오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후에 뭐 조사를 더 해보면은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고 해갖고 아 이게 복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기본 TK 지역에서는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은 최소 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50은 넘었었죠. 이때까지 그렇죠. 보면. 네. 기본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지금 50%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수준인 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뭐 다른 여론조사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막 18%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대구 경북 18%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전국 이 지지율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의 어떤 네. 그런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오늘도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어쨌든 파괴력이 큰 거는 김건희 여사 이슈다라는 거는 계속 확인이 되어 온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TK 지역에 있는 이 보수적 유권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독이 오르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줬는데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보수적인 분들이 그런 거에 이제 예민하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왜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까? 아, 저는 엄청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안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수 언론에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네. 김건희 여사를 언젠가부터 TK에서는 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 그래요? 갸라고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근데 그렇게도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떠한 비속어로 이제 부른다라는 욕설같이 얘기를 부른다. 네. 이 TK 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역구에 가기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 그 정도로 이 어떤 여론이 악화된 게 이런 수치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 오늘 나올 것이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어떤 존재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도 사실은 매우 어렵기 나오지 않을 때문에 것이다. 이 부분이 복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지지율 조사도 있지만 별도로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좀 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떤 결과 뭐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 신뢰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 이 예, 조사는 또 많이 타 언론에서 다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예. 강하게 드는데요. 아, 이것도 참 자, 불신한다라는 응답이 76.1%입니다. 매우 높네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년 반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집권 중반이 채 안 돼서 불신한다가 76.1%, 매우 불신한다는 68.9%고요. 그래도 신뢰한다가 22.6%, 매우 신뢰한다가 12.1%, 잘 모르겠다가 1.3%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모든 지역이나 그리고 뭐 연령, 그러니까 즉 세대, 정치, 성향 이쪽에서는 불신한다라는 답변이 너무 매우 많이 높네요.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지역별로 봤을 땐 서울과 호남에서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제외하고 모든 정당에서는
그 정당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응답을 했을 때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신뢰 답변은 한 자릿수입니다. 이게 심각한 게 뭐 연령, 지역, 뭐 모든 걸 불문하고 매우 불신하는 상황인데 진영으로 보면 야권의 몇 %인지 아십니까? 97%가 불신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는 한 70%가 신뢰한다고 하는데 야권의 97%라는 하는 거는 그냥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권이면.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뭐예요?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그동안 이 이른바 갈라치기 정치 네. 그리고 어떤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워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열심히 어떤 뭐 협치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또 야당의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러한 정당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이 말씀은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정말 들을 만한 얘기니까 난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아무리 야당 지지자라고 해도 97%가 불신을 하겠습니까? 이게 97%가 뭡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97%가 이제 불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70%는 반대로 이제 신뢰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좀 쪼그라들었다. 그게 문제 30%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는 또 안 믿는 거예요, 대통령을. 네. 이거는 이제 당정 관계에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반영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이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라든가 또는 다른 정당 지지층으로 빠져나간 이 계층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 수준으로 보면은 상당한 지금 지경에 있는 것이다라는 게 요 이제 어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 지역 불분하고 다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진영으로 나눠봐도 이거는 그런 측면들이 이 확인되는 거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인 게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식 에디터? 신뢰할 수 없습니다. 97%면요. 효도해야 되는 물어봐도 이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독도 뭐- 우리 딱 물어봐도 한 97%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이제 네.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근데 네. 이건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거짓말을 많이 한 경우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짓말하면 입만 신뢰하기가 없지 않습니까? 입벌 뭐 있잖아요. 예, 입만 열면 아무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내로남불의 전형이거나 좀 위선적인 인물인 경우에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지금 갖고 계신 것 같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전면적으로 등장할 주제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대통령 측, 대통령실 이쪽에 나온 해명들이 번번이 다 아무튼 다 안 맞죠. 다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기 예. 때문에 그것도 아마 국민들 뇌리에 남아 있겠지만 켜켜이 쌓아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다 것 같아요. 쌓아왔다. 이번 한 번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과거 후보 시절부터 집권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얼마나 솔직한 인물이었는가, 이 전체적인 평가를 두고 봤을 때 사례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그냥 과언이 아니고 네이버와 다음에 네. 윤석열 거짓말.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 그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논란, 발언 논란, 아하. 윤석열 내로남불 이것만 치잖아요. 아하. 우수수수 나옵니다. 윤석열 진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윤석열 진실해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이 사례들을 찾고 싶으면 그렇게 예.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면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제가 다 언급해드리려면 방송 분량을 지금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거짓말을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는 위선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대상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인 것도 너무 좀 참담하고요. 여기서 한마디만 붙이면 네. 본인의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육성의 내용이 김영선 의원 공천 내가 챙겨주라 했는데.
부탁했으니 안심해라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가 나왔으면 뭐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과를 하고 이제 예, 종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명태균 씨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준 것이다. 즉 명태균 씨를 속인 것이다. 명태균 또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명태균에게 거짓말 그냥 한 것이다. 김영선 공천 준다고 했어라고 얘기한 다음 전화 끊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속았지?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대통령을 못 믿을 사람 만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대통령실 스스로가 용산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뭐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를 않는데 네.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해명에다 해명을 더하면 변명으로 인식되고요. 그렇죠. 변명에다 변명을 더하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육성 녹취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도대체 뭐라고 해명을 할 건가? 저는 제일 궁금한데요.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뭐라 육성 녹취가 나왔는데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아래 것들이 잘못 해명한 거다. 뭐 이렇게 해명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사실관계가 명백해서 경선 이후에 연락 끊었는데 육성 녹취가 나와버렸죠. 게다가 공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아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게다가 김영선 해줘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 것인가. 무조건 죄송하다. 무릎 꿇겠다. 90도로 사과해도 지금 모자랄 만큼의 주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민주당은 또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든지 간에 또 녹취 까겠다. 그럼 뭐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아마 기자회견 중에 녹취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구속 국정 운영 지지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조사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 뭐라고 보냐 이 질문했는데 박인식 에디터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너무나 예상 가능한 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거지 그분이지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요. 국정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바로 김건희 여사가 73.9%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압도했어요. 예, 압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는 지적도 7.4%가 나왔고요.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즉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응답도 13.8%, 잘 모르겠다가 이제 5%였는데 모든 연령과 모든 지역, 모든 정치 성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제 이 여론조사 얘기할 때 대통령은 연령 통합, 지역 통합, 정치 성향 통합까지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요 대목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라는 답변을 다 이 층에서 압도적으로 했고요. 70세 이상과 보수층에서 좀 비하자면 좀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70세 이상 국민의힘 후보, 국힘 후보에 투표한 층에서는 국정 운영 부담 요인이 한동훈 대표라는 답변이 두 자릿수였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짚어보죠. 뭐 김건희 여사 부분은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한동훈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17.6%가 한동훈 대표가 국정 운영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찐 윤석열 대통령의 팬층인 거죠. 진짜 팬들. 그렇죠. 완전 팬들.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세계 물론 이제 이것도 유튜브인데 유튜브 세계에서 이제 여기 이제 그래도 뉴스토마토가 하는 유튜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다른 유튜버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뉴스토마토의 이제 유튜브인데 그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개인이 하는 유튜브 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 개인의 어떤 생각과 논조에 따라가는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들 중에 나는 확실히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야 이렇게 정체성을 정해놓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수 유튜브야, 극우 유튜브야. 이런 얘기만 할 거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또 요즘에는 친윤 유튜브야 이렇게 친한 유튜브야 갈리지 않습니까 정파별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친윤 유튜브야 이런 데서는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지금 역적이에요. 완전히 역적이고 거기서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막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욕설을 했죠. 네, 그래서 이모 씨하고 서모 변호. 그쵸. 다 알 것 같은데. 성이 좀 희귀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욕설을 쓰면 안 되니까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한동훈 대표 이러고도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한동훈 대표 대통령 선거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오면 난 차라리 이재명 대표 뽑을 것이다. 얘기를 버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 방송 끝나고 살짝 그게 들려버려가지고. 네. 근데 이게 요런 정서를 대변하는 거죠. 근데 요런 정서에 공감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17.6%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이제 17.6%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닌 거예요. 전체로 따지면 크진 않죠. 그렇죠. 매우 적은 숫자지만 어쨌든 요 정도는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찐 팬층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17.6%. 자, 이러다 보니까 향후 거치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야, 이 조사는 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마토에서도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2년 반, 절반이 안 갔는데 아직까지. 박영식 에디터. 네. 어째 나왔습니까? 예, 먼저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마 용산 쪽에서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이거 만약에 이거를 한다는 게 토마토 대단합니다.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할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향후 거취로 대통령의 조치는 어떤 게 좀 적절하냐라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스스로 네. 하야를 해야 한다. 자진하야 반 넘어요. 내려와라. 와. 결정해라라는 응답이 52% 였고요. 네.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19.2%였습니다. 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17.4%였고요. 임기 단축 및 개헌, 요거는 이제 뭐 오히려 야권 쪽에서도 많이 주문이 나오고 네. 있는 현실론이다라는 그런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가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가 1.4%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거라면 내려와야 한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뭐 국정 전면 쇄신뿐만 아니라 국정이 오히려 매진해야 된다는 네. 응답까지 포함하자면 대략적으로 한 3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민들의 의견이 대통령 지지도처럼 이렇게 많이 갈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질문지에 탄핵은 빠진 것 같아요. 탄핵이 네.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탄핵이 또 있었으면 또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뭐 자진하야해야 한다라는 이 답변 안에 탄핵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런 답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52%가 좀 갈렸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진하야해야 한다. 그다음에 뭐 탄핵 예를 들면 질문이 있었다면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임기 단축 및 개헌에 나서야 한다. 요 세 가지 답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반감으로 이제 표출된 답변들 아닙니까? 네. 이 합치면은 지금 60%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어봤을 때 60% 이상의 어떤 그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표출을 했다. 그렇죠. 불안감 또는 부적절하다. 예. 또 이게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문제적인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다. 이거를 이제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절반이 임기가 안 갔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도 아무런 그거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자, 이것도 아마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당 후보한테 투표를 할지, 이런 조사도 참 대통령 인기 절반가 안 됐는데 2년 반 이상 남았는데 네. 이런 조사를 벌써 해버렸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인식 에디터? 예, 내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4%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가 26.4%, 순서대로 조국혁신당 후보가 5.8%, 투표할 후보가 없다가 5.5%, 개혁신당 3.2, 진보당 1.4, 그 외 다른 정당 무소속이 1.9%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질문 비슷한 건데,
지지하는 정당도 지금 한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것도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거의 유사합니다. 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0.3%의 지지를 받았고요. 국민의힘이 27.2%, 조국혁신당이 7.4%, 개혁신당이 3.9%, 진보당이 1.4%,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7.4%의 응답이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거냐, 대통령 선거가 내일 치러진다면 이제 그 결론과 거의 뭐 유사하다고 봐야 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내 평론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 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저희 토마토 조사 이후로 최저치거든요. 요거는 좀 짧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국혁신당은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이 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요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국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지지층 결집을 시키고 또 이 논의에서의 어떤 자기의 영역을 좀 확보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 탄핵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력 대 세력 크게 이제 진보 대 보수 뭐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큰 이슈 속에서 이게 이 조국혁신당이 요거를 자체적으로 끌고 가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또 요거를 길게 이제 자체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이게 이끌고 가는 이슈야 이렇게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울 어렵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돌파구가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요거는 이 조국혁신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은 국면들이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다 뭐 이런 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첫째로는 항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위기감이 상당히 강해지면은 네. 분명히 결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좀 그렇죠. 반등 결집하더라고요. 네,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로 결집하기에는 대통령 그럴 지금 뭐랄까요 뭐 핑계가 없잖아요. 뭐 예. 그것도 핑계가 있어야 결집을 하는 것인데 핑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로 결집을 할 수는 없고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로 결집을 하는 현상이라는 거는 그건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각을 세우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핑계로 삼아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지를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지금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물밑에서의 판 자체가 그러면 뭐가 흔들리거나 바뀌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아니다. 것이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거나 이런 차이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수치의 의미는 있는 것이지만 판이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의미가 생각이 됩니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박영식의 쇼미더민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증권 통팥.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맛집 이슈 3합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가장 눈여겨본 이슈 어떤 게 있을지요? 뭐 여기 좀 색다른 얘기들 많이 해주시니까 먼저 우리
신주민 변호사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네. 이제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주는 대로 말이 받는다.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퍼컷 세레모니로 대통령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네. 그대로 이제 대학에서 시국 선언을 하는 가운데 아. 어퍼컷 맞기 전에 하야. 아.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네. 많은 대학들이 지금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근데 이제 어퍼컷 맞기 전에 하야하라라는 이제 그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전국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처음에 이제 뭐 한양대라든지 숙명여대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데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뭐 인천대 국립대라든지 아니면은 저 전남대 이렇게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는데 더 많은 대학들이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나오고 나서 더 많은 대학들이 나서지 않을까. 기자회견을 기대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어퍼컷 맞기 전에 하야라. 이거 지금 눈에 띄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떤 좀 기사 이슈가 눈에 띄었습니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네. 이 감사원 직원들이 예.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6천만 원을 썼다. 아, 좀 열심히 살았네요. 네, 이제 뭐 내용이 보면 예. 뭐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썼다. 그 다음에 새벽 시간 노래방과 술집, 마사지업소 인근에서 사용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마사지를 받았다고요? 뭐 이제 그런 쪽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이유는 그러니까 소명할 자유를 써낼 때는 전부 국회 인근이라고만 써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감사원이 뭐 이런저런 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감사를 해야 될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택시비로 5억을 넘게 쓴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요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요. 개별 내용, 사용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하나 업무 관련해 사용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감사원 내에서도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적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감사원이 그런 거 감사하는 데 아닙니까? 그거 뭐 몇천 원, 몇만 원 모자란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마사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 부르러 댕기고. 전반적으로 정부의 기강이나 이런 예. 통제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늦게 갔으면 택시 지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노래방에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좀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복면가왕입니까, 다? 그 뭐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거에 쓰는 거는 누가 모를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용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납득되기 어려운 것인데 여기 대해서 감사원이 애초에 뭐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얘기여서 네. 이 감사원 전반적인 공직기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한심스럽네요. 네. 뭐 한심스럽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노래 불렀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집에 가요, 그냥. 노래 뭐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업무입니까? 감사원이 노래방 가서 뭐 감사 노래 부릅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거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제가 좀 화를 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대선 결과 두 분 뭐 좀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임 변호사님? 저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라고 예상을 했고 그쵸. 이거는 이제 남편과도 내기를 했습니다. 아, 남편 부군께서는 네, 해리스를 생각하셨군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다. 이게 네. 트럼프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겼죠. 근데 가장 어떤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기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저는 굉장히 계속 우세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예. 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웠잖아요. 그리고 뭐 말만 꺼내면 다른 나라 외교 정책, 다른 나라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다른 나라들한테 영수증 청구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로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해리스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말고 딱히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요. 없어요. 반 트럼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제 이제 당선 이제 결정 정도 된 뒤에 미국에 있는 또 지인들과도 연락을 했는데 트럼프만은 안 되기를 바랬다. 그 생각인 거지. 해리스가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컸다. 트럼프가 워낙에 그 비상식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토론 과정에서도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고 있다. 이웃의 반려동물을 먹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밈이 됐어요. 네.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다. 네. 그런 밈이 됐는데 나중에 그것도 희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말 자체가 they are eating the dog, 뭐 pet 뭐 이렇게 먹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되고 they are eating 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장면은 뭐 다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개나 고양이 사진이 막 나오다가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희석된다.
트럼프의 정말 미국 최우선주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나라는 레이디 퍼스트 주의. 자, 부인 최우선주의. 결국은 이게 뭐 승자 독식으로 경합주 7개를 다 쓸어온 것도 쓸어온 거지만 전체 득표율을 또 트럼프가 압도를 했거든요. 오래 걸릴 것이다 그 투표나 이런 게. 근데 뭐 사실 초반에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세 네. 번째 선거를 한 건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각 선거 때마다 트럼프의 득표율이 계속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선전한 것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원래 미국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저는 뭐 예측에 내린 걸 하긴 좀 어려운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좀 물어봤습니다. 미국 네. 사시는 분들이나 미국 분들한테. 주변에 좀 네. 물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제라고 이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못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수치를 보게 되는데 사실 전반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수치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치가 괜찮은 것이고 이제 체감하는 건 좀 다른 느끼는 거.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거. 국민이 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물가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미국이 그 물가나 이런 것들이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의 수준이 뭐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뭐 것들이 좀 컸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한데 그렇죠. 예, 그 이민자에 관련한 그런 뭐 반감이나 뭐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보편적 가치는 사실 어쩌면 민주당 쪽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민자가 옆에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결국 실용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금요일 국제 코너가 있는데 계속 그냥 저희는 항상 트럼프 된다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론조사만 꼭 뭐 붙어 있니 해리스가 이기니 또 우리 언론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해서 좀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인데 정말 또 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걱정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아니 우리나라는 걱정됩니까? 너무 걱정이죠. 트럼프가 났어요. 당선되면은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 발입니다. 그렇죠. 저것도 좀 저는 국가라면 저희 전문가들도 알거든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여기 나오는 네. 국정은 뭐 이런 게 국정은 저런 일을 하는지 몰라도 트럼프 될 걸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았나? 정말 이게 오죽하면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어떻게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냐, 뭐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른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뼈아픈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 정치의 힘든 점을 외국으로 돌릴까? 외국으로 돌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슈로 삼을까? 안보를 불안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정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잊게 하자.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펴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마치 글쎄요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게서는? 근데 가장 가까운데도 가장 적대시 했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과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끼워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는 예측을 좀 하고 트럼프 될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뭐 유튜버나 전문가들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지난 엑스포트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몇 표 받았죠? 하여튼 이긴다고 29표? 하는 거랑 그런 예측은 기본적으로 할 수 이거 못 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된 상황이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엉뚱하게 뭐 무기 지원한다고 하고 더 문제는 경제도 그렇고 앞으로 걱정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인물이 네. 뭐 이제 제가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국익인 셈인데. 그렇죠. 근데 미국의 국익이라는 게 무엇인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국익은 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돈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던 뭐 아니면 뭐 저기 이스라엘 이런 지금 분쟁 지역에서
를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미국 돈 들어가는 건데 머리 아픈 게 싫다. 왜 미국 돈을 써가면서 그런 걸 해야 되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도 사실은 이제 안보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텐데 뭐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보여주던 모습이 있잖아요. 네. 돈. 이게 이제 방위 이제 분담금 9배 지금 더 달라고 지금 했는데 어쩝니까? 뭐 100억 달러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는 이제 그 사실 뭐 전시작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국방 계획에 대한 이걸 이제 뭐 리디자인, 뭐 이런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과연 현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된다면 이제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 물론 이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뭐 그 경험상도 그렇고 현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에 집중될 것 같긴 하고 네. 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국이 반드시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에 지금 크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대미역제를 보고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조정에 들어올 위험이 있어서 사실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신주민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잘 대응을 하고 있었는가? 사실은 저는 더 근본적으로 예? 그럼 해리스에 베팅하고 있었던 건 맞는가?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진짜 걱정은 어느 예측을 하고 뭐 예측은 틀릴 수 있다. 예측을 잘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측이 틀렸다가 아니라 아예 예측이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엑스포트가 자꾸 생각나요. 그냥 뭐 대놓고 이긴다고 택도 없이 질 거면서. 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뭐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한 이 상황에서 트럼프란 인물이 들어선 것에 과연 우리나라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권하는 지도자가 상당히 외교를 잘해야 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어쩌면 얼굴을 또 좀 달리해도 하고 막 속내 다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그렇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알았는지 몰라도 러시아에 파병도 해놓고 또 돈은 돈대로 받고 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정은은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제가 칭찬하려는 건 아닌데 외교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외교적으로 네. 잘했다는 얻을 평가를 거 다 받을 수밖에 얻는 거잖아요. 없죠. 전쟁이 종식되면은 네. 그 나라에 파병했던 국가에게 그만큼 다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금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회의원이 경호처장에게 네. 뭐 파병하면은 뭐 북한군을 요격해서 뭐 심리전을 진짜 좀 답답합니다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자회견 대통령 예정을 하고 있는데 10시입니다. 끝장회견 하겠다. 끝장회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끝장회견. 네, 끝장이란 말을 이게 사실 부정적인 자꾸 의미로 다가와서 네. 네,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제까지 뭐 끝장 회견 또는 뭐 다 얘기하겠다, 뭐 다 소통하겠다라는 식의 말씀은 참 많이 하셨고 네. 그런 이벤트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유효했는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소통이 되고 다 열어놓고 얘기를 했는가?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오늘 과연 끝장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사실 지금 제일 처음 저는 아직 이게 제일 안 나왔는데 가장 큰 궁금증은 네. 누가 들어갈 것인가? 회의장에 예. 모든 기자들을 다 불러줄 것인가? 그 다음에 MBC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가 딱 가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 다 들여보내줄 것인가? 그 다음에 골고루 이제 이제 거기서 즉석에서 정말 나오는 질문을 받아줄 것인가? 사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끝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 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네. 어떤 식으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고 아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이건 진짜 좀 끝장이 아닐까. 다른 의미의 또 끝장난다. 뭐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기자들이 들어갈지 정말로 질문에 꼬리를 물고 할 수 있는 기자들. MBC는 빠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뉴스토마토도 좀 가면 좋겠는데.
박형강 일단 기자를 꼭 보내고 싶은데. 제 질문 네.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식 자체가 그러면 뭐. 제 질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제 질문을 받지 않으면은 엉뚱한 대답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질문 되지 못하니까. 실제로 최상병 사건 질문했을 때 지난 기자회견 때 엉뚱한 답변을 했잖아요. 엉뚱한 답변. 동문서답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엉뚱한 답변 또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이것도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있잖아요. 누구죠? 네. 그거에 대해서 뉴라이트, 네, 뉴라이트. 뉴라이트에 예.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라는 말을 편안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정도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명태균 씨 압니까? 모릅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반박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거짓말을 밝혀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데 제 질문을 안 하게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끝장 토론일까? 끝장 회견일까?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지금 김필상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다른 의미로 이 그냥 기자회견으로 이제는 끝장 났다? 요 정도의 끝장 회견은 맞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자회견 하면서 예고편들을 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이제 필요한 뭐 특검을 받기로 했다, 사과한다 하더라. 김건희 여사 아예 못 움직이게 한다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그나마 이 기자회견이 뭔가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예고편조차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문제의 네. 상황과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기자회견 한 번 하는 걸로는 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저게 정말 하면 더 기분 나빠요 우리는. 네, 정말 국민들은. 정말 필요한 네.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인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이거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세션안이나 아니면 방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사실 질문이 되고 그러니까요. 토론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끝장이라는 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뭐가 끝장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10시 넘어요? 오늘 10시입니다, 10시. 오늘 기자회견이 과연 그 국정 이거를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가 듭니다. 회의적인데 결국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간단해요. 저는 두 가지만 해요. 특검 받고 김건희 여사 못 나오게 하겠다. 두 가지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더 뭐 기자회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합니다. 유배에 가까운 조치를 좀 취해달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요. 김건희 여사 뭐 지금 뭐 보면 의전하고 외교활동 빼고는 다 하겠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2부속실 뭐 설치하겠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 거 사람들이 정말 기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외교활동 자제하겠다. 외교활동까지도 자제하겠다. 물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 네. 외교활동은 퍼스트 레이디가 안 갈 수가 있냐라고 할 텐데 외교활동도 자제하는 것도 사실 국민들은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녹취록 네. 7시간 녹취록뿐만 아니라 뭐 나도 전화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방에 나가지 않으면은 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할지, 문자를 주고 받을지, 대통령과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유배에 가까운이라고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귀향이나 유배 이렇게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할 정도다. 왜냐하면 그거 가가지고 또 문자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자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문자랑 뭐 개입한 통화 뭐 거잖아요. 몇 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네. 전화하면 뭐 56분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허은하 대표랑도 56분 그러니까요. 통화했다 한 이런 시간 얘기가 나오는 가깝게. 것처럼 네.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외교 활동 안 한다? 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부분. 네. 사실 이게 그 국민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네. 많겠지만 이미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 26일 날 있었던 일이네요.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후보 부인께서 네. 입장만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 기자회견하고 하셨던 기억하시는데 직접 나와서 뭐 예. I believe 예, 그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모두 제 잘못이고 불찰, 깊이 반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여기 이제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때. 네, 했어요. 하고 당선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이거 안 하겠다 저거 안 하겠다 정말 오늘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말 유배를 보내고 뭐 어디 멀리 보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국민들에게 말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미 한번 말을 바꾼 적이 이미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정말 믿을 만한 조치다 또는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히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죠. 특검. 그게 네. 세 가지거든요. 좀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과, 네. 명태균 해명, 사과, 특검 수용, 그리고 뭐 전쟁 중단이라는 명함 네. 메시지 세 가지 정도 네. 민주당이 요구 사항으로 해놨는데 그죠? 이거 세 개를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더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예. 한 방에 있는 남자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 올라간다고 오히려 봅니다.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네. 일단 올라가죠. 이제 네. 특검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이제 그 뒤에 벌어질 일들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특검에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도 국민의힘 쪽에도 네. 아니 자꾸 탄핵하려고 저렇게 특검하냐고. 그러니까 특검하면 탄핵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딜레마인 거잖아요. 드러나면 끝장이다. 특검 들어가면 끝난다고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못 받는 건데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지금 거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혼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부인을 지켜라 또 이런 기조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부인보다도 대통령, 이 정권만 보존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지 못한다. 네. 특검 부분 어떻게 할까? 이게 정말 가장 핵심 같거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게 그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 주장한 거하고는 네. 배치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항상 뭘 이제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이 많았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죄가 없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수사 받아도 되지, 네. 수사가 뭐가 문제냐라는 네.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지금 그런 하거든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수사라는 것이 뭐 특검에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네. 그러면 이제까지 검찰이나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게 다 무너지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 별로 없긴 했었습니다만 특검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 만약 한다면 특검 얘기가 나온다면 네. 사실 저는 질문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납득할 만한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왜 받을 수 없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위헌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던데. 위헌적 후지. 네. 네. 뭐 이제까지 했던 건 특검은 다 위헌인 그러면 것인지. 이때 했던 건 본인이 한 특검 본인이 뭡니까? 한 박영수 특검은부터 뭡니까? 똑같은데 그거랑. 똑같은 구조인데 구성이. 위헌이라는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는 거니까요. 국민들이. 네, 납득할 만한 끝장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끝장. 예, 네. 기대가 되네요. 자 네. 오늘 끝장 토론, 네. 끝장 기자회견도 있지만 또 대통령실 부담이 되는 게 명태균 씨입니다. 네.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좀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카드가 뭐 있는 것처럼 버린다 그러고 맡겨놨다 그러고 이런데 명태균 씨는 뭐 구속도 아니고 하여튼 뭐 어떻게 전격적으로 폭로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창원지검에서도 이게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의지가 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 내일 조사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강희경 씨는 지금 8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명태균 씨는 내일 첫 조사예요. 첫 조사인데 본인은 첫 조사인데 나가면서도 내가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거를 비공개로 좀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창원지검에서는 우리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1층에는 어차피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좀 지하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 비공개로 좀 소환해달라. 이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도 나 지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대통령실에 SOS를 많이 쳤다. 그런 것이 다 SOS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사 시기도 이렇게까지 늦춰준 거는 창원지검에서 이걸 완전히 대통령실 눈치 보기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털나는 걸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거를 다 확보하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가? 눈치 보기식으로 하는 거 지금 안 보입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사해도 됩니까? 황제조사입니다. 이거. 제가 황제조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셨던 건 횟수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날짜를 네. 이게 지금 오늘
저기 끝장 기자회견 다음 날로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기해서 뭐 나는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히 이제 뭐 다 변호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피의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창원지검에서 반대한 이유도 일출하는지 무시하든지도 아니고 지하주차장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창원지검이 대놓고 지금 분위기 봐가면서 명태균을 안 부를 수 없으니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휴대폰 이런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을 만약에 검찰이 입수를 하면 이게 증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휴대폰을 받아도 못 보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작에 가서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이게 뭔 수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변호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국정농단 무렵에 그때 이제 이런저런 뭐 관련 비슷한 사건들 뭐 정치 관련 사건들 할 때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 나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필리핀 앞바다 가서 휴대폰 던지면 된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버리면 그만이다 얘기했는데 사실 명태균 씨가 버리려면 진작에 갖다가 바다에 던질 수 있었던 타이밍인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떼짱 기자회견 다음 날로 딱 잡았다는 것부터 일단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외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까? 제대로 멀리 한강에 던지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뭔 소리 합니까? 진작에 뭐 휴대전화라든지 확보라든지 안 되면 구속을 하지. 민주당이 만약 그런 행동했으면 벌써 구속시켰을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심지어 비공개 소환해달라라고 만약에 누가 민주당 측 어느 인사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피의자가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엄청난 비판이 쇄도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상원지검에서 친절한 답변까지 불가능합니다. 겁이 나나 봐요 명태균 씨가. 일단 언론이 난리가 났었겠죠. 언론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구조나 상황이 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제대로 뭐 되겠어? 이게 검찰이 어떤 하겠어? 결과를 내도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이게 검찰이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이러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데 민주당은 벌써 혹시나 거짓말하고 있으면 바로 녹취 내겠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딴 말 하다가 지금도 뭐 그냥 입만 떼면 다 거짓말이라서 뭐 믿지를 못하지만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도 뭘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반대된 어떤 녹취나 증거가 나오면 기자회견 중에도 막 난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기자회견 때 대통령 특유의 합법 두루뭉술하게 어떤 걸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는 뭐 2번 만났다라든지 뭐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꾸 문제되니까 그런 전략, 내가 말한 것이 뒤집히지 않을 만큼 모호하게 말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안 되는 끝장 기자회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자회견 앞둔 대통령한테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상 편지 하나 해드릴까요? 영상 편지까지는 지금 보고 있다고 그냥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뭐 어느 뭐 민주당이냐 아니면 당파의 문제, 뭐 정치 성향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바이든 대통령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날리면 돼버렸어요. 지금 트럼프로 넘어가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일단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좀 현명하게 지금이라도 대응하는 그런 대통령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 바이든이라고 했다. 요거 기자회견에서 한번 터뜨리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때 양심. 바이든, 제가 바이든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랬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자식 귀여운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1946년생이거든요. 맞네요. 제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아간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뉴스토마토 우리 구독자 댓글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TTCO를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 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또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나옵니다. 그리고 베프의 촉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나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해문 양희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죠. 트럼프 후보 전 대통령 47대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초접전이다. 뭐 박빙 초박빙 뭐 했는데 뭐 얼마 안 있다 바로 당선 거의 돼버렸거든요. 뭐 말씀 주시죠. 뭐 네. 저는 사실은 여기 우리 종횡무진에서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스님 저 4월 달부터 트럼프 된다고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비슷하게 말씀 네. 계속 하셨고요. 네. 소감이라고 이게 뭐 우리가 소감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네. 그 트럼프의 약진이 금년 초부터 두드러졌고 네. 바이든 사태 또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네.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선의 주 이슈를 트럼프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해리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랬다가 뭐 속으로 응원하는 것과 다 그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걸 좀 착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반미 정권이 시작됐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그 대북관이라든지 국제 질서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아주 유명했는데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그 대북 문제라든지 국제 질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되는 저는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월부터 두 분 말씀하셨고요. 저희 세계와 K라고 내일 하는 국제 네. 코너에 다 트럼프 될 거다. 네. 피격 이후에는 아예 말할 것도 없다 하는데 뭐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 이런 데는 자꾸 초박빙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예측을 하고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당선을 더 무게 두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했던 행동들을 보면 해리스 될 걸 철철 믿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구조 자체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물가 때문에 가장 그 몸에 와닿는 물가 때문에 그렇죠. 왜 민주당 불리할 거다.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왜 도대체 그럼 우리 언론은 이렇게 해리스가 뭐 이긴다, 박빙이다. 이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취사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이기는 것만 크게 보도하고 CNN 것만 갖고 와가지고. 네. 그리고 뭐 저도 도대체 왜 그러나 돌아가 네.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 언론은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 80-9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리스를 응원하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워낙 뭐 민주당 그리고 뭐 바이든하고 워낙 친밀하게 그렇게 했어서 저는 지금의 대통령실을 향한 어떤 구애처럼 우리 언론이 그렇게 해리스가 된다고 너무 노래 부르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전 네. 엑스포트 생각나거든요. 20몇 표 딸랑 받았는데 이긴다고 그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라면. 그럼요. 뭐 제가 국정원이 뭐 그런 데 가서 첩보 활동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도 알 수 있는 거를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낸다고 하질 않나. 엉뚱한 소리를 하질 않나.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 예측과 별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이해관계가 거예요. 있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돈 맥그린인가 뭐 그 노래 부르신 이후에 네, 노래 불렀죠. 네, 노래 부르신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의 해구산하에 한반도를 지켜주기로 그 철떡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라든지 미국과 한미일의 협조로 그 중국을 압박한다든지 하는 게 기본 기조가 완성돼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책을 계승하는 쪽으로밖에 베팅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거 내가 믿고 싶었는 것만 보고 일하는데 국정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한테 정말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고 누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최소한 예상을 좀 해야 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전임 총리 보내가지고 이미 트럼프하고 저는 그 봤어요. 일본 벌써 보도도 달라졌고 패턴 만나고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워낙 저렇게 뭐 바이든하고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냥 언론도 다 해리스 된다. 뭐 마치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해리스가 될 것처럼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 받은 건데 또 뉴스 중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난다는 얘기가 있길래 트럼프를 또 빨리 저렇게 만나는 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또 만난대요. 그럼 왜 만납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뭐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만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고수하고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에게 어떻게 대항해서 기존의 그 워싱턴 선언의 그 해구산하에 한반도를 지키는 그런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신념을 피력하러 가시겠죠. 바이든을 만나면 트럼프가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의 성향상 큰 형님 미국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반대 기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한번 기침 한번 하면 가서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나 하면은 뭐 13조든 10몇 조든 뭐 20조든 갖다 바치고 가서 뭐 또 가서 노래 한번 불러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글쎄요, 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임기 전에 본인은 머리 많이 쓰셔가지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이제 종결됐는데 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내가 가서 새로 할 것 같아요. 새로 한다고 했는데 쟤들 나를 기피하기 위해서 미리 해.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바이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트럼프한테 얘기도 좀 잘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해서 아마 그 처지가 아마 좀 난처한 입장. 많이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뭐 어디 휩쓸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좀 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만날까요? 또 푸틴하고는 또 어떤 관계? 이런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해리스와의 그 유세 현장에 또 토론 현장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된 게 아니고 푸틴, 시진핑 거론 안 되고요. 김정은 얘기만 있어요. 위원장 이야기를 그 토론회에서도 하고 유세 현장에서 거의 브라더예요, 브라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반도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 폼페오의 회고에 의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트럼프 2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제 2기가 출범되니까 주한미군 문제 이야기할
할 거고 또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해서 내가 곧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예. 그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같이 보자라는 말을 트럼프가 그 유세 중에 했는데 아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워싱턴에 방문 혹은 뉴욕에 방문해서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야구 경기 트럼프와 같이 한번 보는 빅 이벤트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국제 외교상의 위상이 막 급락하겠죠. 아, 근데 이게 너무 걱정되는 게, 김정은은 뭔가 이 상황을 잘 알았나?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전쟁은 전쟁대로 끝나고 돈은 돈대로 받고 또 자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됐고 뭐 이게 어쩌면 외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탁탁탁탁한 외교라는 게 사실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익.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고 스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통미봉남이 네. 이제 완전히 거의 완성되어 우리 상대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니 북한이 미국 트럼프하고 직접 이야기했고 빅브라더 트럼프 형님 있는데. 근데 우리를 굳이 끼워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정권에서 한번 그렇게 했다가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상 네. 마음이 상했어. 네. 그런데 거기 윤석열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천재 타격 아니니 뭐 전쟁 일으키느니 하는데 아니 뭐가 좋다고 한국을 거기다 끼워주겠습니까? 예.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겠죠 이제.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24시간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24시간 안에는 모르겠죠. 아마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오늘 내일 사이에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보낼 거고 그 아이젠하워도 한국전 종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당선인 신분으로 트럼프 대통령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 오는 길에 판문점이나 이렇게 한번 들려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뭐 김정은 만난다고요? 아니 지금 이 대선 직전에 있었던 뭐 그 보도의 바깥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러시아하고 북한이 ICBM을 쐈어요. 맞아요. 미국을 겨냥해서. 예. 미국도 어저께 쐈어요. 예. 대선 직전에 맞아요. 예. 서로 ICBM 한 방씩 교환했기 때문에 그 사실 군사적인 충돌 직전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들렸다 가시는 길에 우리 이제 ICBM은 서로 쏘지 말자 정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도 한번 우리나라라기보다도 판문점 한번 북한 쪽을 이제 볼 수 있다. 들렸다 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진짜로? 아이고 답답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실은 웬만한 사람들 저도 대충 예상이 됐던 일인데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잘해야죠. 외교는 우리 국익하고 다 관계되는 거니까 좀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딴 거는 몰라도. 여기에 이제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 이제 그 제가 그동안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 하나 트럼프랑 김건희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바이든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원비어라는 평양에서 석방되었다가 사망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원비어 부모를 2번 만났어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왜 봐요, 자기가? 그때 바이든 정권 하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발하고 이제 대북 강경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원비어 부모를 만났던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원비어 부모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만 만나시고 한 번 더 만나면 이제 난리 납니다.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원비어 부모를 만나서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이제 수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부작용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만남을 추선하지 않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극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정말 실리대로 국익대로 외교 활동을 좀 외교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활동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국내 화제를 좀 돌려가면 오늘 대국민 끝장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끝장 납니까? 잘 됩니까? 어떻게 이게 다 해소가 됩니까? 끝장이 났으면 좋겠어요, 좀 진짜. 근데 이게 결국은 사과를 제대로 하던가 뭐 특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올 것 같거든.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안 나왔잖아 하나도. 아니 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여러 번 속으면 속은 놈도 나쁜 놈이라고. 이게 사과라는 걸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저는 그 자체가
기대난망이고요. 이건 뭐 당연히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님은 조금 좋은 측면 얘기해 주십시오. 뭐 안 좋은 측면이라기보다도 뭐 됩니까 이거? 이 날짜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 11월 7일인가? 왜죠? 갑자기 한다고 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예. 그 명태균의 검찰 소환 11월 8일 네, 내일. 11월 8일 내일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끝장 기자회견 갑자기 결정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밤에 예. 야밤에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왜 11월 7일 오늘 탑뉴스는요? 네. 탑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 대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고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그 날짜가 중요해요. 11월 말에 원래 하기로 했다는데 이걸 땡겼어요. 이상하게 바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야밤에. 이거 마치 그 옛날에 손학규 전국 순회한 다음에 이 마지막 날 북이 핵실험하는 바람에 끝난 것 같은데 이슈로서 이슈를 묻는다는 작전 아닌가. 그래도 그렇죠. 근데 아니 대국민 담화하려면 좀 이렇게 이슈가 없는 날에 조용한 날.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슈가 넘쳐나는 그러네요. 날 그러네요. 이걸 해가지고 이 탑뉴스 되겠습니까 대통령 끝장 혹시 토론이? 해리스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한 거 아닌가요? 뭐 해리스가 되든 이슈로서 이슈를 묻는 작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방식을 쓰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네. 이슈로서 이슈를 묻는 작전으로 묻혀요. 간다는 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날짜를 택한 거를 보면 우연적인지는 몰라도 진정성 느끼기 어렵다. 이 국민들이 예전에는 그런 이슈를 덮을 때 또 속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너무나 많은 매체하고 정보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묻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날짜도 저는 잘못 선택한 것 같거든요. 아니 확실히 우리 스님이 예리하시네요. 예.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야, 아니야 대선 뉴스로 엄청나게 막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뭐 토론했대. 했어? 뭐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 아, 똑똑하네. 자, 이제 이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그 내용인데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에 기자회견 아니면 대국민 담화 하겠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은 아니랍니다.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은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권유해서 했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건의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너무 그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맞다면.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본인들이 하려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추경호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권유했을 보여요. 가능성은 뭐.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밟기 위해서 네. 언론 풀이를 하는 거. 추경호 했고 네.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왜 야밤에 야심한 밤에 갑자기. 아니,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한 겁니까? 아니 근데 그 제가 아까 했던 얘기에서 네. 추가로 그럼 한 발 더 나간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 옆에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날짜를 조율해서 이슈를 묻는 작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택이라는 날짜가 기가 막혀요. 근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뭔가의 라인이 살아서 대통령의 언론관 이를테면 버리는 이슈는 묻어버리고 예. 띄울 뉴스는 한가한 날 하는 작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그 작전이 좋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용한 무당이 많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작전이죠. 그리고 그거 옛날에나 먹힐 일이고 길이를 뭐 이런 거 네. 말하잖아요. 근데 국정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더러 안 먹혀요. 선거 때 지금 선거 직후에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이슈를 덮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끝장 토론 말고 끝장이 나는 토론이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네. 자, 그래서 뭐 혹시나 두 분은 이번 기자회견 하게 된다면 만약에 질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스님이나 우리 아니 뭐 네. 질문하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네. 그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도대체 이 날짜 누가 잡았냐? 아니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보에는 그 굉장한 디테일이 있어요. 네. 그 선관이 있어요. 약간 얍삽한. 도대체 이 얍삽한 꽁수들은 도대체 어디서 날짜를 왜 나오는가? 하필 11월 7일 네. 대선 이후에 사실은 미국 대선이 막 초박빙이었으면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오늘까지도 감안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초박빙이었으면 이게 막 불복하고 이러면 저번에 기억나겠지만 오래 갑니다. 며칠 네. 가거든요. 미국은 그런 거 노렸을라 정말. 저는 만약에 제가 기자라면 네. 제 성격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제가 만약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나는 독립운동을 했을까.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난 분명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독립운동 드는데 하셨을 것이다. 두렵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이 질문지를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한 몸 바쳐서 내가 한번 이슈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질문을? 그래서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결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나가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았을까 내 성격상. 그런 기자가 오늘 있을지 사실은. 없겠죠. 당연히 없겠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제 그 고통 당하겠습니까? 그 질문한 사람. 그러나 이슈는 분명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이슈는 되겠죠. 누구라도 필요한 세상인데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마 특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기자회견의 그 효과는 아주 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건데 결국 특검 집 올라가고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아마도. 뭐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인데 그 자기가 후퇴하는 만큼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후퇴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라는 보관을 제시해서 그게 그 어쨌든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후퇴를 해봐야 제3자 중재안으로 후퇴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녹취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좋게 해준 소리다라고 뭐 하는데 요 질문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명태균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질문을 할까요? 우리 기자들이. 하지는 이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명태균 때문에 할까? 하는 긴데 이거 기자회견.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기자회견 뭐 봤지만 다 뭐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이런 질문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오겠죠. 아무리 그래도 나와야 되고. 나올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또 조그만 시민단체처럼 저희 모임이 있어서 우리 안진걸 소장이랑 이 서대문 경찰서로 고발하러 갑니다. 오늘 뭘 방송 고발하죠? 우리 지금 그 국정 개입 관련한 거 그리고 지난 선거 때 했던 거 이거 고발하러 가는데 물론 뭐 제대로 수사 안 되겠죠. 그러나 뭐 꿈쩍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으로서 지령이 밟혔는데 지금 꿈쩍이라도 해야죠. 잘못된 거를 법적 조치를 이제 하시겠다. 그 얘기고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명태균 얘기도 할 건데 이제껏 대통령실 해명 자체가 다 틀렸어요. 뭘 하면 단계 나오고 오늘 또 민주당이 예고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다른 얘기하면 바로 녹취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모습이 될 수도 할 때마다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학습 효과가 있어요. 예, 이제 사과를 하면은 그것이 그 점점 더 악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사과를 했는데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한 번 더 하라고 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퇴로를 확보하지 않는 한 이제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사과하기는 어렵겠죠. 어려운 상황이고 이 핵심 중에 핵심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일단 대통령실 얘기는 외교 의전 빼고는 다 안 하겠다. 뭐 이 정도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외교 일정이 이제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앞으로도 외교 활동 계속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웬만한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대통령이 누구냐 V1, V0 하면서 다 알고 있는데 과연 V0가 자기 스스로를 내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 난망이죠. 그러니까 뭐 아웅하겠지. 눈 가리고 아웅은 하겠지만 거기서 또 삐져나오는 뭐 왜 안 보이겠습니까? 뭐 꽁이 자기는 머리만 쳐박으면은 대가리만 쳐박으면 자기 숨은 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뭐 특검 당연히 수용 안 할 테고 뭐 김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뭘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 김건희 여사 그저 가장 좀 잘 알고 계신 우리 스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니까 모방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질 바이든 여사는 적극적으로 이제 행보하면서 나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 바이든 따라하셨고 이번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는 은거형이기 때문에 은거형 모드로 가서 멜라니아하고 똑같이 지금 대통령실의 이야기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외교 안보에 배석하는 선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멜라니아 스타일로 아마 전격 전환하신. 근데 모드를 국민들이 전환하지 그 않을까. 외교 일정을 가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저렇게 G20나 뭐 APEC 지금 정상회의에 또 혼자 대통령이 가는 게 맞냐 이런 또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그러니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조언해 주자면 네. 그 전에는 질 바이든 따라했고 이번에 대통령 바뀔 때는 멜라니아 따라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쇄신책 같은 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기대하고 뭐 저 보도에 따르면 뭐 밤새서 지금 준비하긴 했다고 하거든요. 예. 아이고 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밤샌다고 해서 네. 다음날 성적이 갑자기 1등 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더 시험 갈 때 컨디션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새면. 네.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예측해 보건데 네. 기자회견이 끝나는 순간 국민들의 분노가 더 끌어오를 것이다. 예. 스님도 예측 하나 해주십시오. 아마 꼬리 자르기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 있다? 국면 전환이라는 아하. 것이 상황이 바뀌지 않은 국면 전환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면 전환을 했다라고 주장할 만큼. 네. 근데 뭐가 그게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대통령이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대통령실의 쇄신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거.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인적 대표가 쇄신. 네. 얘기했던 9명이던가요? 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개편, 일부 개각 선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국민전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문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